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모의고사반을 문제풀이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풀어 오셨고, 또 답지 받으셨고, 그죠? 본인 답지 받으셨고 프린트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만 나와 있지 않아요. 프린트물이 여전히 좀 뭐 4장 정도.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예가 있는 예시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하라고 프린트물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가 토탈 해갖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많이 나갔는데, 뭐 저번에는 한 장에 2개씩 들어가서 보기가 좀 불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문제가 나오면 관련된 자료를 막 붙일 거예요, 제가. 총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눠드리는 자료 잘 정리하시고, 뭐 맞춰갖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근데 좀 텀이 좋은 것이 시험을 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풀이를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새기기에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1회죠. 1회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고 답지 옆에 놓으시고, 본인 거는 여러분들 그 객관식은 각자 채점을 하고 그 주관식에 대한 부분들은 단어 중심으로 제가 하고 잘못 쓴 건 X표 하면서 체크마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썼는 글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나열함에 있어서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내용은 다르더라도 나는 선생님 답하고 달라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용이 뭐 비슷하지만 나는 이건 빼고 이걸 넣고 싶어요라고 하더라도 보여지기에 좋은 답안을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 답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나눠드렸던 답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 답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체크했는 거를 꼭 나는 싫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자기 의견을 거기다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1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표죠. 그죠? 프로시드 모형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1단계부터 사회적 사정이라고도 얘기하고 사회적 진단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문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리 보면 되는 거고, 이게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모식도예요. 여기에서 역학적, 환경적, 교육 생태학적, 행정적 사정,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를 하면서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런 패턴들이 이 속에서 공유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그냥 그런 모식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적인 문제는 여기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2장이 넘어갔네. 위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 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단계에서 조사하는 자료인지, 이거는, 지금 이게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이랑, 흡연 예방에 대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사를 했을 때, 얘가 들어가야 하는 단계가 아까 봤던 모식도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할 때 얘를 조사를 하면 좋으냐를 묻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의견이 많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논문에 있던 걸 뺀 건데, 이 논문 자체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 그 조사가 아이들에게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흡연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사회 역학적인 진단 혹은 사회 역학적인 뭐라 그래요? 진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까 우리 앞에 사정이라는 말도 썼죠. 그런 말이 나오면 현재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흡연에 관련된 아이들의 패턴이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봤더니 조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그 논문에서 나왔냐면, 아이들의 흡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 역학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이 이때 조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점은 어디냐면 중3에서 고1로 진학하는 고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아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여기서 진단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 역학적인 진단 과정에서 조사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행동 환경적인 것은 이 아이들이 담배를 핌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 때문에 피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는 행동적인 요인을 보면 흡연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지식, 멋에 대한 인식, 두 번째인데 멋에 대한 인식과 호기심 같은 것들이 이 아이들이 행동적으로 담배를 피게끔 하는 요인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거나 혹은 비행동, 이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흡연하는 친구들이 야, 너 한번 해봐. 아니면 부모가 흡연을 하는 걸 내가 계속 보고 있다는 환경이 있다면 그 아이 주변에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하냐고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 환경적인 진단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이거죠. 그죠? 첫 번째 거에 그래프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잘못된 멋에 대한 인식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교육 생태학적인 진단을 보시면 뭐 성장 강화 촉진 요인이 이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제 3가지 요인인데, 호기심, 또 부모 또는 학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 지식과 실천,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내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것에서 아이들이 100% 만족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괴리를 느낀다는 거. 내가 끊을 수는 없고, 어른하고 똑같은 거죠. 피면 안 된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끊을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은 이 아이의 성향에 대한 교육 생태학적인 진단에서 성장 요인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물음에 대한 답인 것이고, 강화는 왜 그러냐 봤더니 또래들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더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하필이면 담배 피는 애들이 많더라. 그리고 주변 아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서 담배 피는 것이 더 강화 요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촉진은 뭐냐면 얘네들이 돈이 많아진 거, 옛날보다. 옛날에는 용돈이 작았기 때문에 학습에 관련된 거랑 먹는 거를 쓰기에도 빠듯했는데 풍족하게 주다 보니까 남는 걸로 호기심에 의해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라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교육 생태학적인 진단 과정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정 정책적인 진단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 진단이라는 거는요, 목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사하는 단계예요. 조사하는 단계야. 그래서 행정 정책적인 진단에서 보면 현재 지금 볼 때 청소년의 금연 교육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나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비디오, 외부 강사의 강연, 생활지도, 교과지도, 금연표, 포스터 공모전 같은 것들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시청각 교육이더라는 이제 결론을 도출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모든 이 문제,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진단이 조사가 이제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장소를 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원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맞게끔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에 봤더니 여러분들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가 있었어요. 그죠? 그 맨 마지막에 그 모의식도에 보면 그 과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요것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기준적으로. 먼저 과정평가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지, 이제 담배에 대한 걸 내가 여러분한테 막 설명을 하면 수업하기 전에 조사를 해. 근데 똑같은 걸 하면은 이제 식상하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죠. 그 점수에 의해서. 그지? 또 비슷한 유에 해서 처음에 할 때 한 10문제 정도 담배 흡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테스트를 일단 해요. 그걸 갖고 있고. 다 마친 다음에 해. 얘가 그거를 행동으로 바꿀지, 금연을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얘 속에 있는 지식이 바뀌었나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걸 조사하는 게 바로 과정평가예요. 잘 했느냐, 교육 직전과 직후에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과정의 적절성과 효율성, 여기 빨간 표시를 안 했는데 이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과정평가예요. 이 교육이 잘 됐나? 그 다음에 영향평가라는 것은 교육을 마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의 변화, 흡연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했어.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얼마나 피냐가 하루에 한 3가피 정도 핍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조사했더니 그것이 인지가 돼서 얘가 하루에 1가피 피는 아이로 바뀌었다는 거지. 금연은 참아 못했지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아, 이 교육이 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과정은 교육 과정이 잘 됐냐를 알아보는 평가이고, 영향평가는 내가 교육한 것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를 알아보는 그런 평가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평가는 이 2가지를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돌려봤을 적에 문제점도 나타날 수가 있고 굉장히 잘했다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다음번 교육 때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시점, 여러분들이 과정평가, 영양평가, 결과평가를 설명을 하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말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찝어내야지 될 단어가 뭐냐면, 과정평가는 교육 직전과 직후를 통해서 이 교육이 잘 됐는지를, 그 아이가 금연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평가하는 거고, 영향은 교육 내용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결과평가는 이것을 통해서 교육 과정과 아이들에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 그 과정의 평가에서 보완될 것과 또는 수정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는, 그것까지 하는 것이 결과평가라서 아까 했던 그 네모 한 박스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약간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 이 기억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아이들의 흡연에 대한 자료입니다. 요 그래프에 대해서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적인 사정,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괴리를 느끼고 있는 것은 교육과 생태학적인 사정, 진단 과정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조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넘어갈게요. 자, 지방의 소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담즙은 무엇을 형성함으로써 지방의 소화 흡수에 필수로 작용하는가? 뭡니까? 나와 있지만 우리 답에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답이 된 걸 보고 합시다. 답은 미셀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미셀이 있고 또 다른 음식물 덩어리 중에 영어로 표현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카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카임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미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카임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번 그림에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지방이 대사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인데, 여기서 카임 팻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입으로 먹고 씹어서 넘긴 것들이 얼마나 잘 섞였는지, 섞인 음식물 덩어리들을 우리가 카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와서 췌장에서도 어떤 효소가 나오고 담즙이 나와서 유화도 시키고 뭐 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효소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섞였다. 그러면 무슨 작용이 일어날까요? 소화효소가 나와서 카임과 엉기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소화효소가 카임이랑 엉기면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 카임이라는 것이 음식물 덩어리잖아요. 거기에 소화효소가 들어가면 자르기를 시작할 거잖아. 그럼 막 잘렸어. 다 잘리고 나면 그것은 카임일 때랑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많이 잘려진 거죠. 그리고 이 미셀 상태에서는 흡수가 되는 상태예요. 카임은 흡수될 수 없는 커다란 덩어리들의 뭉치고, 미셀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에 의해서 막 다 잘려진, 예를 들어 단당류까지,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분해가 돼가지고선 글리세롤이랑 지방산까지, 또 단백질은 뭐 펩타이드까지 아니면 아미노까지 분해가 되는 그런 작은 것들이 엉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미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임이랑 미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우리가 문제로 정리했던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담즙은 미셀을 형성합니다. 카임 속에 들어가서 유화를 시키고 그 속에서 소화 효소들이 들어와서 카임을 형성하면서 지방 소화 흡수에 필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누어진 긴 사슬 지방산은 반드시 미셀을 형성하여 외부로 향하여 친수성극 박각면을 형성하고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되어야만 흡수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셀을 형성하여서 외부를 향한 친수성극이 바깥면을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흡수되는 과정에서 작은 거, 단체 지방산 같은 경우는 굳이 미셀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문맥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뭐 담즙하고 섞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단체 지방산이랑 일부 중세 지방산은 소화기관 속으로 바로 흡수가 되어서 어디로?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직접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12지장으로 분비된 담즙의 대부분은 이 장간순환에 의해서 재흡수되어서 재활용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담즙이 장간순환을 할 때
장에서 얘네를 묶어서 다시 간으로 가져가는 단백질이 뭐예요? 담즙이 유화작용을 다 마치고 지방을 흡수시키고 다시 간으로 간다 그랬죠. 98% 이상이. 그렇게 할 때 담즙 역시도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름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간까지 가려면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데려다 주는 그 캐리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알부민이에요. 알부민. 이거 보고 다음 그림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의 섭취는 담즙의 재흡수율을 감소시킵니다. 그렇죠? 얘기했죠? 뭐 때문에? 식이섬유의 어떤 것 때문에? 흡착력 때문이죠. 이가이온의 흡착력이 굉장히 강한데 담즙 역시도 누구한테? 식이섬유한테 흡착이 되어서 배설이 돼버리게 되므로 위에서 설명했던 장간순환에 의해서 다시 간으로 가는 율이 줄어들게 된다 라는 말의 정리로 보시면 돼요. 담즙의 재흡수율을 감소시키고 이걸로 인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답이고, 이것을 보충하는 거는 여기 보세요. 카임이라는 것이 와서 여기에서 담즙이 나와서 섞여서 여기 보면 미셀, 포메이션 오브 미셀이라고 돼 있잖아. 미셀을 다시 형성한다. 여기는 담즙도 있고 분해된 수많은 영양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방은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될 때 킬로마이크론의 형태로 흡수가 되고 여기서 99%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뭐죠? 담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혈청 알부민과 결합하여서 다시 간으로 간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갔다가 또 기름 성분을 먹으면 또 분비가 되어서 미셀을 형성하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거 사이클을 우리가 장간순환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장간순환에 대한 정리예요.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고 만든 것이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지방식품을 섭취했을 때 소장으로 얘들이 나오게 되고, 이 지방 흡수가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대부분이 재흡수가 된다. 아까 저기서 본 거는 이 책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99%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99%의 담즙이 다시 재흡수가 되어서 간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장간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간순환에 대한 정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3번. 다음 보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섭취량 분석법은 무엇인가요? 보시면은 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동물성 지방 섭취량과 유방암과의 식이성 위험 요인 관계를 대규모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진단받은 많은 사람들한테 식사 습관에 대한 거를 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물을 먼저 보시면 알지만 답은 일단 식품 섭취 빈도법인데, 식품 섭취 빈도법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보면 일단 조사 대상자가 직접 기록할 수가 있고 큰 시간이나 노력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나왔던 문제랑 적합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쉽고 빠른 시간에 큰 인구 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만약에 전국적인 보건복지부에서 큰 집단으로 인식을 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식품 섭취 빈도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인구 집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 가장 저렴한 비용을 실시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친 평소의 식품과 영양소 섭취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는 예시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 식품 섭취 빈도법이라고 하는 그 설문지 형태가 기억이 나세요? 어떤 건지? 일주일에 술을 몇 번 드십니까? 몇 번. 그게 식품 섭취 빈도법이에요. 그리고 술을 먹을 때 안주를 먹습니까? 한 개, 혹은 몇 개. 이렇게 정말 어쩌면은 그냥 대충적인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 그 속에서도 보면 분명히 패턴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의 것을 조사를 했더니 정말로 기름기가 많은 걸 많이 먹는 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이 체크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식품의 영양 섭취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양 상담이나 실험군, 대조군의 연구, 코호트 및 대규모의 역학 연구. 역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학적이다라는 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어떻게, 우리가 역학적인 말을 많이 썼던 그 영양소가 뭐가 있냐면, 설명을 여러분한테 많이 했던 것이 식이섬유소 얘기할 때 역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식이섬유소가 우리 몸에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면 자료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4가지 요소인 영양 섭취 기준 중에 무엇을 쓴다?
평균, 권장, 충분, 상한 중에 뭘 써요? 식이섬유는 충분 섭취량을 한다는 거예요. 충분 섭취량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쓰는 그 요소죠?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없을 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12g으로 나와 있잖아요. 1000kcal에. 그럼 그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 옛날에 식이섬유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 많이 없던 시절에 밥상을 재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식이섬유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찾아서 일단은 충분 섭취량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 정말 그런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요 다음이나 그 다음 개정 때는 아마 식이섬유소가 평균이나 권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하다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충분을 했다는 거죠. 그런 조사를 할 때를 우리가 역학적인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식품 섭취 빈도법을 통해서 해보면 역학적인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기름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진짜 유방암에 많이 걸리네? 또 다른 간암에 걸린 사람을 했더니 생각보다 이 사람은 기름을 적게 먹네? 그러면 분명한 패턴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간암하고 유방암 사이에서는 그 지방 섭취율에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식사 중에 기름기를 줄이면 유방암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성 질병과 식이 요인의 관련성 연구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우리 지금 문제 내는 거에 가장 합당한 그런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아까 했던 그 문제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적고 이 식품 섭취 빈도법의 장점을 2가지 내지 3가지를 적으세요라는 서술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뒷장을 보시면 단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거기 보면 몇 번 먹습니까? 근데 한 번 먹을 때 양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잘 세워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평소 식품 섭취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리고 다 단일 목록에 비슷한 식품들을 몇 가지 묶어 놓는 경우 섭취 빈도가 절충되어서 조사했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또 봅시다. 조사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는 경우 그 기술하는 능력에 의존이 되므로 응답률이 낮거나 완전한 응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뭐예요?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는 솔직히 힘들다. 그냥 패턴만 알아내기 위해서는 하지만 정확하게 하루에 3회 이상을 먹는 사람한테서 많이 나온다. 이것을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정확성은 떨어진다. 패턴만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섭취가 기록법이나 회사법에 비해서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절대적인 섭취량 평가라기보다는 영양소 섭취 순위를 매기거나 그룹화하는 등 상대 평가에 오히려 더 적절하다. 얘보다는 얘를 많이 먹고 있구나. 양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봤더니 이 사람이 우유 섭취가 하나도 없어. 유제품보다는 이 사람은 탄산음료를 많이 먹고 있네. 이런 상대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설문지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지만 용이하지가 않다. 이게 사실은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든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 설문지가 잘 만들어진 설문지를 검증받아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서 설문지를 만들라 그러면 잘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타당하고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설문지가 맞느냐를 해보면 빵점이 되게 많아. 문제가. 그래서 설문지를 개발하면 가시적으로 한 바퀴 돌려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 유치원 아이들에 뭐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식약 청산을 했는데 설문지가 나온 거예요. 학부모한테도 보내야 되고 선생님한테도 보내야 되고 애들한테는 못하니까 그런 걸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예비를 돌려보라 그러는데 돌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몇 % 이상이 돼야만 그 설문지를 돌릴 수가 있어요. 신뢰를 주려면. 했는데 의외로 유치원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설문지를 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인데 이 사람은 이걸 왜 묻는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것을 접했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우리가 왜 평가 문제 같은 거를 진행할 때도 교육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그분이 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고민하자고 늘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은 답을 인지를 딱 하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저촉이 되고 저기도 저촉이 되니까 답 빼기가 힘들면 분명하게 그것을 변별할 수 있는 단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황당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설문지는 타당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용이하지 않은 것이 큰 단점 중에 하나다.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인데 해버렸네. 아무튼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영양소의 성인 남녀 영양 섭취 기준을 한번 적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봤음직한 이제 도표죠. 식사를 한 이후에 혈당에 어떻게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이 있더라. 근데 이것을 먹었을 경우에 위에서의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만복감이 오래 지속되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인슐린 분비가 적당하여서 지방 합성 정도가 낮아지더라.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는 인슐린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항상 혈당하고만 연결 짓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혈당의 농도가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생각을 완전히 접고 인슐린과 지방과의 관계만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슐린이 높은 채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이 합성되는 율이 높아져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슐린 전부 다 똑같다 그랬어. 내가 예를 들어 정상이라서 보통 때 70 정도 혈당을 유지하다가 밥을 먹으면 올라갔다가 또 2시간 뒤면 또 정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높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100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밥을 먹으면 한 160까지 올라갔다가 또 똑같아.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 흐름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평상시가 70 공복을 유지하던 사람이랑 평상시 때 100을 유지하던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지방 대사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인슐린의 농도가 높은 채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지방을 어떻게 하려는? 이건 아니, 반대죠. 이거하고죠. 인슐린이 높게 유지가 되면 지방 합성이 되려는 의지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혈당이랑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낮다는 거는 혈당을 내리는 의미 말고 체내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조절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유지될까를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적당히 이루어졌고, 그랬더니 혈당하고 상관없는 지방의 합성이 떨어지는 좋은 결과가 있더라라는 거죠. 뭐 이건 내용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식이섬유를 의미합니다. 식이섬유를 의미하고 단위를 꼭 보세요. 그램 퍼 데이예요. 미리그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램 하루에 몇 그램이냐, 그리고 얘는 충분 섭취량으로 인지가 되어져 있고, 성인의 경우를 19세에서 뭐 49세 뭐 그 이상까지 받으시면 요 두 연령대를 보면 각각 남자는 25, 여자는 20g per day의 어떤 충분 섭취량이 권유되어져 있다라는 걸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5번째로 갈게요. 이거는 그냥 단답식으로 특수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명칭을 순서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이거는 그냥 볼게요. 시금치를 뜨거운 물로 데치게 되면 선명한 녹색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클로로필라이드라는 그 성분 때문이고, 이거는 그냥 단답식이니까 답을 한번 정리합니다. 밀가루에 중조를 섞어서 만든 항변은 플라보노이드계 색소의 변화 때문이다. 각각 색소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정리를 한번 해서 드릴게요. 다음에 식초에 절인 생강이 빨갛게 되는 이유는 안토시안 때문이다. 안토시안 색소. 그다음에 빵과 비스킷과 같은 것을 가열할 때 갈변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느냐? 카라멜 반응이라고 한다. 단순한 문제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답만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6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적고 기억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어떤 물질의 전구체로 이용이 됐는지 차례대로 적어봅시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식품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 열량의 1% 미만을 유지할 것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 이제 그것의 섭취를 줄이는 정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많이 섭취할 경우 HDL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 심장질환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 100g당 함유량이 튀김이나 도넛, 팝콘 등에 많이 있고, 식품 산업에서도 이것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많은 이제 지방들이 떠오르지만, 딱 핵심은 여기서가 무엇이다라고 찝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열량의 1% 미만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딴 것이 올 수가 없고 요걸 키포인트로 해서 딱 잡으면 되고, 그래서 영양 섭취 기준에 있어서 비율이 나온 걸 보면 지방을 2010년부터 조절했을 때 이렇게 5가지는 특별하게 관리를 했죠.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 수치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오메가6는 4에서 8%, 그 다음에 오메가6는 3는 1%, 지금 했던 부분들도 얘는 트랜스지방이고 얘도 1%,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은 4.5에서 7%, 트랜스지방은 1% 미만 정도, 콜레스테롤은 특별하게 이제 상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목표 섭취량이라는 이름으로 300mg per day를 먹어라 라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숙지할 거는 포화지방 트랜스 콜레스테롤은 1세부터 18세 사이에는 에너지 적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전부 요것들은 성인 이상에만 그 영양 에너지 적정 비율을 권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밑에 있죠. 이 시기에는 이것을 설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나와 있지 않다. 근거가.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답을 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은 19세 이상에 지정되어져 있는 에너지 적정 비율을 쓰시오. 관로 하면 이 세 가지를 일단 쓰고, 근데 이 시기에 왜 청소년기까지는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고 성인의 경우에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한 문제가 이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냥 단답식처럼 나온 게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랑 성호르몬이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무슨 호르몬이라고 해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라 그래. 원래 우리가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갖고 할 때 단백질의 기능에 보면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단백질의 기능에. 신체의 구성을 한다, 뭘 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호르몬과 효소를 만든다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 있는 호르몬은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아니에요. 단백질을 근거로 만드는 그런 종류의 호르몬은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아민성, 아미노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에 관련된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달리 변종으로 뭐가 기준이 되어서 지방인 콜레스테롤이 모태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얘가 뭐라고?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성호르몬이라고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코티졸이라고 적은 사람들도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토탈해서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호르몬을 총괄할 수 있는 이름은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관로를 해서 거기다가 성호르몬이라고 해도 되고 뭐 거기다가 코티졸 같이 써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잘 아는 것처럼 피부에 있으면서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다. 또 하나는 간에서 뭘 만든다? 담즙, 여기는 담즙이라고 하는데 담즙산을 만들어요. 담즙산. 자, 담즙이랑 담즙산의 차이는 아시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담즙을 얘기를 했는데 담즙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가장 많은 것이 담즙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다음이 인지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많은 지용성 물질들이 두루두루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혈구가 사망하면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수명을 다하고 비장에 가서 죽는다. 그죠? 빌리루빈이죠. 그죠? 그런 걔도 여기 온다. 여기도 빌리루빈도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용성 어떤 비타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독성 물질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빌리루빈도 있고, 또 하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탄수화물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었지? 해독작용을 하는 탄수화물 유도체가 있었어. 그 이름이 뭐예요? 그죠? 글루쿠로닉 애시드가 있었어요.
푸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얘도 유일하게 탄수화물의 유도체이긴 하지만 뭐가 있다? 해독작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해독을 하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담즙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 담즙 기능 속에 해독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몸에 있는 중금속을 가지고 배설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일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담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담즙산, 콜레스테롤, 인지질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구성 원소이고 이 중에서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담즙산과 인지질이 하는 일은 용액 중에서 용매와 용질이 있어요. 소금물로 내가 늘 비유를 했지만 이것이 소금물이다 했을 때 용매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녹는 물질. 그 다음에 거기에 녹아지는 물질이 소금이에요. 그러면 물이 많으면 소금이 많이 녹겠죠. 물이 작으면 소금이 안 녹고 결정이 될 거예요. 그것처럼 담즙산과 인지질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용매에 해당하는 물질이야. 담즙산과 인지질은. 그 다음에 용질에 해당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비율이 담즙산과 인지질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작다면 거기에서 용출되는 것이 별로 없겠죠. 그럼 담즙을 통해서 뭐가 용출이 된다는 건 뭘 말해요? 담석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담즙을 조사를 했더니 담즙산과 콜레스테롤 인지질의 비율 중에서 담즙산과 인지질이 풍성하더라 라고 하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위험이 작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작고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담즙산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무엇이 전구체가 되어서 담즙산이 만들어진다고?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약간 변형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담즙산이라고 하는데 결국 얘도 콜레스테롤을 가져다 쓰고 일반적인 콜레스테롤도 가서 멤버로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담즙은 토탈 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리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지방 대사하면서 담즙을 얘기할 때 99%가 다시 재흡수가 돼서 장간 순환을 한다고 했을 때 95%만 돌아갔다면 다시 간에서 백을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져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콜레스테롤을 어디서 가져온다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있는 혈중에 녹아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담즙을 만들어. 담즙산도 만들고 거기다 콜레스테롤을 갖다 붙여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에 저장을 할 텐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겠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어서 장간순환이 줄어들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식이섬유소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긴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아래 그림은 전분의 가수분해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화살표에 작용하는 효소는 무엇인지 적고 전분에 이 효소가 작용하게 된다면 무엇이 생성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패턴이 있죠. 그죠? 이 화살표에만 그 효소가 작용을 한대.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 다 작용을 한대요. 어떤 단위로 작용을 해요? 말토주 단위로 작용을 하죠. 말토주 단위로만 여기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잘라요. 여기가 결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돼서 만들어진 요 밑에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묻는 말인데 만약에 이 효소가 작용을 한다면 효소 이름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이제 효소에 대한 걸 정리를 해보면 베타하고 알파 아밀라제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아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아밀라제의 종류로 1사 글루코사이드 결합을 가수분해하여서 비환원당을 말단으로부터 말토주 단위로 제거하는 거다. 이 그림에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효소의 이름은 뭐다 그러면 베타 아밀라제가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답은 베타 아밀라제고요. 또 알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얘는 알파 1사 연결의 포도당 단위를 갖는 다당류에서 글루코사이드 결합을
그냥 어떻게? 무작위로. 그러니까 잘 자르면 하나를 잘라낼 수도 있고 잘못 자르면 그냥 큰 덩어리를 가운데 한번 자를 수도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두 가지 효소가 있는데 문제에 따르면 이게 답이고요. 무엇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알파 아밀라제를 우리가 액화 효소라고도 말하고 베타를 당화 효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것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면 두 개씩 똑똑똑 자르는 걔네들이 나오면 말토즈가 돼요. 그지? 그리고 더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만들어진 가지의 끝부분만 남아있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 한계 덱스틴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베타밀라제만 작용을 하면 최종적으로 얘가 다 작용을 하고 끝냈을 때 남을 수 있는 것은 말토즈와 한계 덱스트린만 남는 거예요. 말토즈만 남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밀로즈에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말토즈만 답이지만 아까 뭐라 했냐면 전분이라고 말했거든. 그 전분은 분명히 일류 결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덱스트린이 같이 묶여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계 덱스트린까지 완전히 다 자르고 싶다 그랬을 적에는 알파 덱스트리나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같이 작용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만 남을까? 이제 보세요. 아까 그 그림에서 말토즈랑 알파 덱스트리나아제가 작용을 해요. 그랬을 적에는 뭐가 남을까요? 일단은 말토즈는 남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16 결합을 자른다 했으니까 걔를 자를 거고. 그러면 또 한 줄이 남으니까 또 베타아밀라제가 또 자르면서 말토즈를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남는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거는 말토즈는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한계 덱스트린 잘릴 거고 근데 잘렸을 경우에 남는 것이 하나였다면 뭐가 남을 수 있어요? 글루코즈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소가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가 그 베타아밀라제와 알파 덱스트리나제가 작용을 했습니다. 전분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분해가 되고 그러면 말토즈와 글루코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한계 덱스트린은 잘랐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관계들을 이해를 하시면 돼. 거기다가 말토즈까지 다 자르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 어떤 요소가 있으면 완전히 포도당까지 되겠어요? 예? 지금 말토즈가 많아. 당당류인 포도당도 좀 있어. 여기에 누가 작용을 하면 완전히 포도당만 남을까? 말타제잖아, 말타제. 너무 어려운 것만 하니까 너무 단순한 게 헷갈리죠. 이해가 되세요? 순서대로 생각을 해봐. 내가 전분을 먹었다. 그리고 비환원성 말단이 있다. 그러면 일단 베타아밀라제가 2개씩을 자를 거예요. 그러면 약간 줄어든 한계 덱스트린이 남을 거예요. 그럼 한계 덱스트린을 자를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알파 덱스트리나아제가 작용을 하면 그 일류 결합을 자를 거라고. 그럼 결국 긴 선들만 남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끝에 남았던 게 하나일 수가 있잖아. 일류 결합. 그러면 포도당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베타아밀라제가 2개씩 자른단 말이죠. 그러면 온통 글루코즈와 말토즈만 잔뜩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말타제가 최종적으로 작용을 하면 뭐가 된다? 글루코즈로 완전 분해가 되는 거지. 그게 일어나는 장소가 소장 점막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베타아밀라제라든지 알파아밀라제라든지 알파 덱스트리나제 이런 것들이 막 작용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소장 점막 세포에서 누가 말타아제가 둘을 자르면서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이 바로 소장 점막 세포로 어떤 이동 방법에 의해서 포도당이 소장 점막 세포를 넘을 때 어떤 이동 방법에 대해서 능동 수송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소화 과정이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